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게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네. 6월 3일 날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수출 실적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 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의 경상 수지가 흑자가 역대 가장 많은 142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7,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이래요. 예, 그리고 야,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수위도 없이 어저께 선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취임했는데 그때부터 잘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갑자기 수출이 잘 돼? 역대 최고로? 당연하죠. 네. 대통령이 누군데.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왜 경험했잖아요. 국가 브랜드, 국가 신인도가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치명타는 대통령이 누구이냐였는데 윤석열 때 우리가 그때 쳐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막 야. 난리를 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때 니들 뭐 했니? 그래서 이만한 이 흑자가 이렇게 누적해갖고 나기도 힘든데 자, 취임 첫날 27일 날 27일 일하고 6월 한 달 만에 이만큼 흑자를 냈단 말이에요. 7, 8월 통계는 어찌 나올까 매우 기대가 되죠. 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국제기구나 뭐 생산성 협회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1% 이상으로 높여잡겠다. 9월 달에 고쳐서 발표한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3% 아니겠습니까? 3%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목별로 조금 살펴볼까요? 네. 자, 반도체 제조 장비가 38.8%, 반도체가 22.7% 등 자본재가 14.8%, 그리고 직접 소비재가 10.9%, 승용차가 7.3% 등 소비재가 7.6% 각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소비자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수입해다가 지들이 그렇죠. 뭘 만들어-갖고 수출하기 위해서 이걸 땡겨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핑계대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경제 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무역 회담 쪽날까봐 미국이나 서방 측에서 일부러 가수요로 더 많이 사들였다. 그런 거라서 오래 못 간다라고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찌됐거나 무역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무역 거래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단순 재고로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경기의 활성화를 부르는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한번 그 호조 부분을 살펴보면 EU가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왜? EU는 원래 우리랑 그 정도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EU 14.7%, 동남아 6.0%.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주 수출국이들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 유럽하고 동남아가 더 많은 반도체 수입을 해갔다라는 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반적인 한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올까봐 또 기레기들은 매우 비관적인 기사를 던지기도 하지요. 트럼프의 관세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100%를 때릴 거다라고 하는 뉴스를 끌고 와갖고 한국 망했다라는 식으로 또 흙탕물 기사를 치고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장을 내가 개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폐쇄적인 나라였지만 본인이 이제 미국산 자동차를 대거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이 얘기와 함께 사실 우리는 이제 좀 억울한 게 그냥 0%로
전면 FTA가 돼 있던 나라였는데 폐쇄 시장이라니 우리 얼마나 오픈된 갑자기 오픈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열었다는 게 나는 발가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옷을 자기가 다 벗겼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아니, 거야. 옷을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야, 너 옷 입어. 일단 막 입어. 입혀놓더니 갑자기 또 막 벗겨. 내가 벗겼다. 그래서 야, 나 벗고 벌써 14년째야 그러는데 얘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5%를 맞았는데 네. 기존 있는 관세 플러스 15%였더라고. 네. 이게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이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야당 측에서 이시바 총리한테 이거 공식 문서 작성 안 한 거 굉장히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게 더 심각하다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일본은 미국하고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 없는 걸로 하고 무조건 15%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뭉뚱그려서 15%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네. 야, 미국 야비해요. 아니, 자,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새로운 상호관세와 합산해서 총 15%로 제한을 하고요.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이 사실은 미국에 가장 많이 싸게 팔고 싶어 하는 건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이 많으니까 일본은 미국 안에서 생산하면 우리가 그 자동차 공장에 재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5% 때리면 가격 너무 오르니까 안 된다라고 그 협상을 끝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생각한 거지. 아, 요 정도면 그 15% 정도 15%로 해갖고 제로 베이스에서 이거 한다고 치면 한 7, 8%만 더 묻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그 충격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가면 우리는 그래도 한국보다 유리한 편이다. 그렇죠. 라고 지네들끼리는 자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일본 자동차가 원래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12.5%로 해서 15%를 맞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예를 들면은 일본산 의류 제품에는 4%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그냥 그 4%가 15%가 되는구나라고 12% 더 붙는구나 그렇죠. 생각했겠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15%를 제한하는 걸 특례 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 연방 광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는 이 특례 조치에 합의한 나라에 EU만 표기가 되고 일본이 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의 의류 4%에 15%가 붙여갖고 19%가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을 추가로 삽입을 해달라고 협상단이 또 날아갔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 기레기들은 우리 이제 일본하고 이제 똑같아졌는데 어떡할래?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이재명 거다. 대통령 막 까고 있잖아. 근데 일본이 더 쳐맞았네? 어떡할 거야 이제 기레기들? 그리고 일본이 절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조항이 뭐다?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100% 미국이 뭐 연방 재정으로 사주든 삽기업이 사주든 사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게 간 거고, 일본은 그 투자하는 주체 자체를 트럼프가 이거 내 돈이야. 내가 투자할 거야. 내가 원하는 데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우리 협상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라고 일본이 얘기하니까 니들 내가 말할 때 뭐 듣고 있었어? 한마디도 안 했잖아. 안 한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조선 분야에 그 투자하기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미국 내 3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니 한국에서 조선 인력 파견할 때 노조 출신은 보내지 말라고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니 이런 개소리들을 쳐내고 있는데 이미 이거 선포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현대중공업의 그 제7함대의 그 보급함 수송함이 수리하러 벌써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기레기들이 아무리 우리 그 한미 사이에 관세 협상이 돼서 흠집을 내려고 해도 조선업 관련해서 더 이상 흠집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함정수 자체가 중국에 이미 뒤졌어요. 미국은 지금 295척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300척이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1년에 이걸 한 척에서 2척 만들어낼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지금 30년 넘은 배들이 60~70%라 그렇죠. 전부 다 사실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배들이에요. 또는 그냥 얘들은 다 수리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애들인데 들어가면은 2633일 지난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리 대기 지연 신량이야? 2,700일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다가 그러면은 이걸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내에서 나온 보도인데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은 이거 수리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쪽은 다 숙련공들이 달라붙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숙련공들의 임금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힘든 일을 하겠냐고. 그럼 그냥 KFC 가서 서빙해도 2단가 받는데 그렇죠. 더 근데 많이 받는데 그렇죠. 대려. 그리고 게다가 이 조선소가 지금 공공조선소는 100년 전에 지어진 4곳밖에 없어요. 공공은. 그러니까 이미 설비 자체가 너무나 노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얘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 없고 설비 없고 능력 없고. 그래서 벌써 기사가 났네. 현대중공업이 MRO 따냈죠. MRO 따냈네. 네. 어. 그래서 아니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네. 한국 아니면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한테 중국한테 야단 못하잖아. 중국한테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협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 조항까지도 다 조율이 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군들은 지금 아이고 다행이다. 하마터면 우리도 고철배 타고 다니다가 태평양 가서 편의점 어떡할 거야. 사고가 못 그리고 아니 10만 톤급짜리 항공모함이 고장 나면 누가 그걸 예인해 갖고 가냐고. 그냥 그건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이랑 협상을 제일 잘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수출은 첫날부터 역대 최대 수출 이게 그 영업 마진을 올렸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풀려나가 있는 자꾸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거. 뭐 지금 우리 민생 그거. 네, 이재명 그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승수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가장 많이 받아간 데가 경북이더만 97.8%. 받아가셔야죠. 거기는 안 받는다면서요. 사정이 안 좋잖아. 아니, 안 받는다며. 안 받는다며. 그런 돈은 나라 망칠 돈이라 안 받는다며. 아무튼 이 돈이 돌기 시작하는 내수 승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자, 여기에 좀 더 내수의 활성화를 보탤 수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딱 한 달 동안만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은 우리 무비자를 했는데 네, 중국에서 먼저 무비자를 해줬죠. 근데 우리는 내년 중국은 잘 6월까지인데? 안 간대요. 자, 중국 단체 관광객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무비자 입국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점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수요가 몰려올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비자 있는 시대 때도 많이 왔어. 700만, 800만씩 왔었거든요. 음. 근데 비자 없다 그러면 이 기회에 한국 한번 가보자. 코리아 데몬헌터 한번 배경 가보자 그러고 남성 성곽길이 중국 관광객으로 중국에 넷플릭스가 있나? 응? 없이 그냥 공짜로 보지. 다 훔쳐봐. 공짜로 그래서 보지. 거기. 공짜로 보던 애들이 그거 보자라고 동대문, 남대문 사람이 미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에
병행해 갖고 가려고 하다가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늦어졌을까? 말을 비자, 이제 무비자 무비자를 입국이 상호에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이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중국이 늦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무비자 협정만 맺은 것 같고 뭐라 그랬냐면 중국 애들이 한국에 투표를 온다 그랬거든.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결과를 바꿨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 그런 개소리를 믿는 병신이니? 그런데다가 나 중국인인데 투표하러 왔다 이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비태 혁명을 통해서 탄핵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그 탄핵 과정 중에 있는 여러 시위라든지 이런 거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럼 걔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국민이 뭉치면 이렇게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게 민주주의고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중국 애들이 이거를 오히려 우리보다도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야. 중국 관영 매체에서 진짜 보도를 안 했던 게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중동의 왕조 국가들도 진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딱 그게 핵심이에요. 아, 국민들이 국가 원수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사람들한테 심어줄까봐 그걸 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라들은 이 한국 K민주주의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만큼 미뤄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만큼 중국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단체 관광객을 돌릴 겁니다. 근데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는 게 중국 여행사 자체가 애초에 사실은 그 공공기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인력을 송출할 수 있는 그 여행사 면허가 쉽게 말해서 전직 당간부나 경찰 간부 이런 사람들한테 통제되고 있고 그런 해외로 송출하는 여행사들 자체는 실제적으로 퇴임한 당 간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약간 정부 관계기관 같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제와 선별이 된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노선들이 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기간이라 그러면 최소 700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뿌려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친중이네 어쩌네 저쩌네 할 거잖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거 찾아왔는데 원래 계엄 직전에 요거를 한덕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도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래놓고 계엄 때렸잖아. 그래놓고 계엄을 때리는 이게 미친놈들이 12월 어디냐고. 26일 기사예요. 한덕수 권한대행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시범 사업 조속히 시행해놓고 이게 12월 26일인데 6개월, 7개월 뭐야, 동안을 이게? 못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100% 다 한국에 유치할 게 아니라 일부는 북한으로도 좀 관광을 보내주자 라는 부분인 거죠. 뭐 우리도 못 가는데 지금? 아니 그것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제 관광객을 받고 싶어도 교통 인프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금강산이나 뭐 개성이나 원산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항공편이나 기차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북한 관광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 연말 안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겠네. 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도 껴갖고, 중국인들 반 가고 우리도 반 가고 하면서 북한 개별 관광,
개방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태도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한류거든요. 한류 차단법이란 걸 만들어갖고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거나 그 우리 드라마나 예능 이렇게 USB 같은 걸로 녹화 떠가지고 보는 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다가 김정은이 이제 갑자기 내가 보기에는 뭐가 이제 잘 안 돼서 그런 거. 이게 막 전에 얘기한 대로 NNL 날라오고, 무인기 날라오고, 그래서 삐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류 차단법을 그 비슷할 때 꺼내가지고, 사형을 시켰어, 이거 유통업자들을. 그만큼, 대한민국 한류에 대한,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통제를 해왔었는데, 자, 이 대한민국 관광객들을 맞아서 할 수 있게끔, 이 한류 차단법에 대한 부분을 북한이 전형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그 법이 풀리고 나서 한 달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 관광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풀진 않겠죠. 다만 처벌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겠죠. 예, 네. 우회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죠. 그리고 근데 북한이 이 한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무력을 통한 통일보다 문화를 통한 통합과 통일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실제로 독일이 통일을 할 때 서독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동독에 방송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다 침범을 시킨 거예요. 동독에서는 별로 동독 정부에서는 그걸 처음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잡다 보니까 서독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독 방송은 맨날 당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서독 방송 재밌잖아요.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래 그걸 TV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거로 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남북이 통일되면 결국은 북한한테 우리가 먹힌다, 무슨 우리가 먹힌다고요? 사상적으로 단결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먹히고 있다. 뭔 소리야, 장난쳐요? 그렇게 자신감이 그런 없어요? 개소리들을 쳐요. 아유. 구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고려 연방제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양쪽 국가에서 총선해가지고. 그거 좀 그만 보세요. 그거 유튜브 좀 그만 봐. 아니, 가르쳐주잖아.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그래갖고 남북한이 동시 총선거를 하게 되면. 그걸 헛소리를 자꾸. 우리는 5대5로 여론이 갈려있는데, 걔들은 99대 1로 뭉쳐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면 쟤들이 이긴다는 거야. 그게 무슨 개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인구 숫자가 이미, 2배 숫자인데. 우리가 2배가 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개논리를 통해갖고 통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아직도 한반도에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해 나가야 되겠죠?